미리 닫힌 신념보다 열린 겸허의 학구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이 학교에서 쫓겨나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공포에 떨면서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장학금이 끊기면 저 또한 쫓겨나야 할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책 한 권을 읽고 혹은 논문 10여 편을 읽어 나갔습니다. 새벽이 되면 몸은 물에 젖은 소뭉치 같았습니다마는 마음은 새로운 것들을 알았다는 기쁨으로 희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거운 중압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노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한 노트이고, 이 노트에는 새로운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참고 또는 곡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노트는 더 읽어 나가야 될 책이나 논문 목록이었는데, 그것은 더 공부해야 할 미래로 열려있는 학구의 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을 찾아가서 새로운 책을 빌리고 논문을 복사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해야 할 것들은 비례해서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내 삶이 얼마나 왜소하고 하찮은지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부는 내가 얻은 지식에 대한 자부보다는 무지에 대한 뼈저린 자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부는 과거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끝없는 질문을 제 앞에 펼쳐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머릿속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전문 지식이 폭증하는 시대에 일찍 닫아버린 어설픈 신념보다는 평생을 겸허한 학구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 경계를 확장하고 통합적 사고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인류 문명은 길게 잡아 3,000년 정도 전후일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인류는 엄청난 지식을 축적해왔고 그 지식의 축적이 가속도를 붙여 지금은 제2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인류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축적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학문은 분야를 나누어 쪼개어 접근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융합과 통합의 조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분야를 넘나드는 통합적이고 통찰적인 지혜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문들이 과거에 고집하였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각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융합적 통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리의 인문학적 재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제적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실제로 삶이 펼쳐지고 있는 삶의 현장, 즉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실제 상황에서, 그리고 동성애나 성폭력, 가정불화, 병역 거부, 노사 갈등, 북핵 문제 등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서
교리적 재해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이 설정한 의제가 아니라 그들이 제기한 의제에 통합적으로, 통찰적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문명은 교차하고 충돌하는 곳에서 발전합니다. 문명은 자기 프레임 속에 갇혀 고립되었을 때 그 확장성을 잃고 소멸됩니다. 시베리아나 아프리카, 호주, 남미 대륙 등에서 일어난 문명은 확장성을 잃고 고립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명은 다양한 문화가 흐르고 충돌하는 곳에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혼란과 격동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술과 지식이 충돌하고 교환되면서 새로운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명멸하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은 10년을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포함하면 2000년을 지속하였고 미국은 70년 이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자율적 개방적 통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치 국가들인데 그들 법의 공통점은 구성원의 기계적 통제가 아니라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세월 동안 제국을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역사에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의 스파르타는 망하고 중구난방 오합지졸의 아테네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서구 문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파르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하면 전제적이고 강압적이며 군국주의적 훈련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에게 공익을 위해 살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가슴 떨리게 아름다운 이상을 제시하였던 국가는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어떤 면에서 순결한 정신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로는 바로 이 스파르타를 모델로 한 명저인데, 국가로는 이상 국가를 위해 개인적 이익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즉 국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파르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합지졸 중구난방의 아테네 문명은 과거 로마로 이어지고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 이어져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과 포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방성과 포용성은 단기적 혼란과 중기적 혼돈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마치 면역 시스템처럼 작용합니다. 잔병이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넷째,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지식 기반과 전문가 윤리로 장착한 프로페셔널이 요구됩니다. 우리말로 전문화라는 용어에는 영어로는 프로페셔널라이제이션과 스페셜라이제이션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라이제이션은 지식 기반과 관계되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은 특화된 기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상위 지배계층은 더욱
프로페셔널화 되어 나가고 하위 계층은 직능의 스페셜화로 나갑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화 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가 프로페셔널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기본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분야가 정규 대학에서 학과로 수용되어서 인재를 양성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와 타 전문 공동체가 인정하는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 학술지를 보유하면서 지식 기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윤리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터전을 닫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요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들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프로페셔널 속에서도 A급, B급 등 등급 분류를 하고 일정 등급 이하를 도태, 제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화 해나가는 사회 속에서 스페셜리스트의 교육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인재 양성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종교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적 근본주의 운동이 그것들입니다. 근본주의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는데 그 태동의 원인과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나가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며 사람들이 정신이 주체를 상실하고 타락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자기들의 근본 정신으로 이것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근본주의 운동이 실패하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타주의와 테러리즘의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근본주의 운동이 이러한 참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교리 해석을 건전한 상식에 기반하여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만의 형식 논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념의 원형적 순수성에 매달려 회의적인 의심병이 많은 대중들을 적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종교에게 있어서 환경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판단하고 선택할 뿐입니다. 환경에 맞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선택할 것이고 맞지 않으면 그냥 외면할 뿐입니다. 도태시킬 뿐입니다. 그것이 환경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원불교적 세계관이 대외로 천명되어야 합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으로 갇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불교가 이 시대와 인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윤리는 무엇인가? 원불교의 핵심 교리는 이론상 진리인데 이론상 진리는 해석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자비나 사랑 또는 유교의 인과 같이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자명하게 이해되는 본질적 윤리가 아닙니다. 부연 설명이 요구되는 형식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설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존재은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 풀었으면 은혜입니다. 즉 모두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 여기 설교단상에서 모두가 은혜입니다를 설교하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라는 존재은 사상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아듣고 가슴 설레게 할 수 있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이며 원불교 교리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서 존재론은 연기론입니다. 연기론의 핵심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 얽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존재들 간의 얽힘이 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의 방법들을 체계화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존재들 간의 얽힘이 존재의 실상이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모든 존재들 간의 관계는 은이라고 깨달으신 것입니다. 존재의 실상이 바로 얽힘이고 얽힘은 고가 아니라 바로 은혜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즉 존재의 속성은 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은혜로운 것이며 없어도 되는 존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존재가 작동하는 방식은 개별 존재에게는 은혜로 작동하기도 하고 해로도 작동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그동안 이러한 관계지움, 즉 존재의 얽혀있음을 간과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자연 파괴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들면서 뒤늦게야 자연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민운동으로는 환경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기후협약 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욕망의 추구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론 및 미래의 가치관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일찍이 깨달으셨는데 우리 교단은 그동안 형이상학적 교학에 머물면서 이론상의 형식 논리적 해석에 매달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론상 진리의 내용인 존재은에 대한 깨달음과 신앙운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론상 진리에 사은을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사은이라는 존재의 깨달음 위에 이론상 진리로의 종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분별의 역사입니다. 3,000년 전에 문자들이 등장하였을 때 분별은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사물들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들에게 명칭, 즉 개념을 부여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사람들은 추위와 부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 털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식물 섬유로 만든 것들을 몸에 걸쳤는데 이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옷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2, 3천 년의 문명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 경제, 종교, 경영, 철학, 법률, 예술, 문학 등등의 모든 분야들이 달라들어서 5세계 수많은 관념들을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5세계 엄청난 분별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옷과 관련된 관념, 즉 분별을 서술하려면 8만 대장경으로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옷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거기에 붙여진 분별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얼마나 복잡한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단 옷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는 이러한 관념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 문제를 직시하셨습니다. 분별은 그냥 분별일 뿐인데 사람들은 분별, 즉 관념에 심미적, 가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고집 집착하면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개인적 고통을 낳고 집단 간 갈등을 낳는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별을 내려놓고 사물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행동하는 수행법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좌선법과 무시선법으로 요약되는 명상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재반 분별이 도를 지나쳐서 마음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병의 치료가 심각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서구에서는 각종 심리적 장애에 불교의 명상법을 도입하여서 치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분노, 불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명상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상 치료의 핵심은 분별인 줄 알아차리고 분별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공부법입니다. 즉 응용무념하는 공부법입니다. 이러한 공부법을 심리치료에 도입하여서 MBSR, MBCT, ACT, DBT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서 패스트푸드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정전 마음 공부라든지 자성 마음 공부, 스타 마음 공부 등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보약과 같은 그러한 약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약이 아니라 특정한 질병에 맞는 특정한 전문 의약품을 요구합니다. 그냥 보약이 아니라 감기약, 무좀약, 소화제와 같은 특정 질병 치료약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공부 프로그램도 한편으로 보약과 같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분노 조절이나 불안이나 우울증 치유와 같은 구체적 증상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역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상황과 집단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3 수험생과 직장인들은 우리 교무들과 다른 종류의 마음의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을 위한 마음 공부 프로그램,
직장인을 위한 마음 공부 프로그램, 또 심지어 임산부를 위한 마음 공부 프로그램,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마음 공부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람과 상황 그리고 집단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마음 공부 프로그램들은 패스트푸드입니다. 전통적 음식의 깊은 맛은 바랄 수 없겠지만 배고픈 대중에게는 한 끼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짤막하게 요약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설펐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성장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수축기 또는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시작하고 버티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수축기, 쇠퇴기에는 시작하고 버티면 본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도태돼 나갑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일단 시작하자라는 자세로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창립정신은 대내적이었습니다. 우리 창립정신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원하는 원불교의 창립정신을 요구합니다. 우리 내부인들에게 설레는 창립정신 가지고는 이제 외부인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배고파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창립정신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나름대로 진단하면서 이런저런 제언들을 해보았습니다. 은혜의 깨달음 위에 은혜에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